안녕하세요. 오늘은 핀테크 분야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티커 심볼 SOFI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150%나 급등하는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났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 30달러 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격대가 과연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 매수 적기인가? 아니면 좀 지켜봐야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고평가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데 또 동시에 소파이가 가진 어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소파이의 그 사업 구조랄까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시장의 어떤 큰 흐름, 트렌드, 또 당연히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 이후에 나타나는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현재 주가가 일부 분석가들의 목표치를 좀 웃도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고민거리를 안겨주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오늘 대화에서는 단순히 최근의 가격 움직임,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소파이라는 기업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경쟁력, 그리고 또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탐색해 보는데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소파이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예금,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투자 중개까지 거의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된 그런 디지털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행들처럼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 이걸 넘어서서 모든 서비스나 고객 경험 자체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이 시장에서 꽤나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소파이 고객 수가 1,17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우와, 1,170만이요? 네. 근데 이게 불과 한 3년여 전, 2020년 초만 해도 100만 명 수준이었어요. 100만에서 1,170만. 야, 이거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네요. 그렇죠. 매 분기 꾸준히 신규 고객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2022년 초에 정식으로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했는데 그 이후로는 자산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해서 지금은 411억 달러에 이릅니다. 단순히 고객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진짜 금융기관으로서의 덩치도 커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빠른 성장이 이게 단지 소피만의 어떤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더 큰 어떤 시장의 변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소파이의 성공은 물론 개별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거대한 흐름이요? 네, 최근에 어메리칸 뱅커스 저널을 의뢰로 모닝 컨설트라는 곳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이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응답자들한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지 물었더니 무려 55%가 스마트폰 앱을 꼽았어요. 55%나요? 네,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PC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22%였고요.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한다는 응답은 이제 8%밖에 안 됩니다. ATM 사용은 5%, 전화 통화는 4%,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와, 55%대 8%라니 지점 방문은 이제 정말 소수의 선택지가 되었군요. 하긴 저만 해도 대부분의 은행 일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니까요. 이체, 조회는 기본이고 요새는 대출 신청이나 금융상품 가입까지도 앱으로 다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은행 업무의 중심이 모바일 앱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죠. 특히 그 세대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아, 세대 차이요? 네. 소위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그러니까 좀 젊은 층이죠. 이분들의 경우는 약 3분의 2가 은행 앱을 최우선으로 사용한다고 답했어요. 3분의 2나요? 네.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좀 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한
한 41% 정도가 스마트폰 앱보다는 PC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습니다. 아, 그래도 PC를 더 선호하시는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이 베이비붐 세대조차도 이제 은행 지점 방문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 베이비붐 세대도 13%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정말 은행 업무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지점 방문이 이제는 뭐랄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비주류적인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사회 문화적 변화, 즉 금융생활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특히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바로 그 지점에 소파이와 같은 디지털 네이티브 은행들이 정확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소파의 성장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하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 흐름에 딱 올라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또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 6개월간 주가가 150%나 올랐고 현재 주가 한 29.33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월가 분석가들이 제시한 평균 1년 목표 주가 22.75달러보다 한 20% 이상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꽤 높죠. 게다가 9월 말 이후로는 상승세가 눈에 띄게 좀 둔화된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기를 좀 망설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조정의 위험이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인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기적인 위험 요인들은 명백히 존재하죠. 어떤 주식이든 짧은 기간에 급등하면 당연히 숨고르기 과정이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현재 주가가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치를 웃돈다는 점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제시되는 분석의 핵심은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소파이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논거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은행 업무에서 온라인 기반의 셀프 서비스 뱅킹으로 이동하는 거대하고 장기적인 전환의 흐름, 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담 요인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의 힘, 여기에 더 무게를 둔다는 관점이군요. 근데요, 이미 디지털 뱅킹이라는 게 상당히 보편화된 거 아닌가요? 이 변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대한 전환은 제 생각에는 이제 막 중반을 넘어서고 있거나 어쩌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40세 미만의 사람들은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 인터넷 없는 세상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20세 미만의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확실히 그렇죠. 저희 세대만 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나중에 배운 기술 같은 느낌인데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그냥 공기 같은 존재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점점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런 디지털 중심의 생활 방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물려주게 되면서 금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셀프 서비스와 비대면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가 기술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젊은 세대만큼 디지털 환경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죠. 시간이 흐를수록 디지털 방식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세대 교체가 진행될수록 디지털 뱅킹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거다, 이런 예측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측 데이터도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테크나비오라는 곳에서는 전 세계 디지털 뱅킹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29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연평균 16%요? 와, 엄청난데요? 네, 특히 소파이가 주력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시장이 이러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연평균 16% 성장이라는 것은 전체 산업평균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소파이가 속한 시장 자체가 강력한 순풍을 맞고 있는 셈이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많은 분석가들은 소파이의 연간 매출 성장률이 향후 몇 년간 이러한 업계 평균 성장률마저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 네. 그러니까 소파이가 단순히 시장 성장에 그냥 편승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야, 이거 시장 자체도 빠르게 성장하는데 그 안에서 소파이는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실히 장기적인 그림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현재 그 높은 주가 수준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이미 주가에 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보다 높다는 점이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당연히 현재 주가가 미래의 성장 기대감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다는 것은 뭐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 속도라든지 아니면 경쟁 심화 가능성 혹은 뭐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격이 다소 좀 공격적이라고 판단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각오해야 합니다. 주가가 기대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거나 혹은 뭐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감내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분석의 주장입니다. 핵심은 시간이에요. 시간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단 몇 분기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10년, 2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메가 트렌드입니다. 소파이가 이 흐름 속에서 꾸준히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또 제공하는 서비스의 폭과 깊이를 더해간다면 현재 어떤 밸류에이션 논란을 넘어설 만한 기업 가치 성장을 이뤄낼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가격표,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소파이가 만들어갈 장기적인 가치 창출 능력,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의 주가 주춤 현상도 어쩌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오른다 이런 보장은 절대 아니죠. 당연하죠. 소파이 역시 굉장히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고 앞으로 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 궤적 그리고 아주 명확한 시장 트렌드 또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강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투자자 본인의 투자 기간과 위험 감수 성향을 잘 고려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를 좀 종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분석의 핵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소파이 테크놀로직스가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장기적인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 네. 둘째, 인상적인 고객 증가세와 자산 규모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흐름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셋째, 단기적으로는 주가 급등에 따른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과 변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투자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죠. 따라서 이 분석에 따르면 $30 미만의 가격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감내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명확한 요약 감사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금융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소파이의 위치와 잠재력을 평가하고 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는 전략, 이게 유효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의 주가 조정도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장기 강세론자들이 비중을 늘리거나 새로 진입할 기회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투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내심이요? 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는지를 꾸준히 점검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기적인 우려와 또 장기적인 기대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세대 변화가 은행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사회 문화적 변화, 즉 기술 발전과 세대 간 선호도 변화는 은행업 외에 또 어떤 다른 산업이나 기업들에게 소파이와 비슷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반대로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소매 유통이라든지 미디어 컨텐츠 소비 방식, 교육 서비스, 심지어는 의료 서비스 분야까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영역에서 비슷한 변화의 조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장기적인 흐름이 만들어낼 새로운 승자와 패자는 과연 누가 될지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